우주에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이 진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룹이다. 정신세계사에서 출판된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원래 영어의 원제가 The Surrender Experiment거든요. 그래서 내어 맡기기, 실험이란 뜻인데요.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였던 저자가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삶의 흐름을 무조건 신뢰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펼쳐진 정말 놀라운 40년간의 여정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의 글입니다. 삶을 뒤바꿔 놓는 사건은 매우 극적이고 그 속성상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 당신의 전 존재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방향에는 과거의 모든 타성과 미래의 모든 꿈이 실려 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혹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면서 혹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면서 존재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사건이 가슴과 마음의 초점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하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1970년 겨울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처럼 강렬하거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희미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그저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커다란 외침도 아닌 작은 속삭임만으로 내 인생은 완전한 혼돈과 변신의 길로 내던져졌다. 이제는 40년도 더 지난 일이건만 그 순간은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그때 플로리다 게인즈빌에 있는 우리 집 마루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22살 청년이었던 나는 셜리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다. 우리 두 사람 모두 플로리다 대학 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제학도였다. 나는 경제학부 학장님이 차세대 대학 교수로 점찍어 키울 만큼 빈틈 하나 없는 똑똑한 학생이었다. 셜리에게는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로니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와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영향력 있고 돈 좀 만지는 대도시 변호사와 60년대 전형적 스타일의 대학물 먹은 히피 간의 만남. 이쯤에서 당시 내가 얼마나 분석적인 인간이었는지를 언급해 두는 게 좋을 듯하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나는 철학이며 심리학이며 종교학 따위의 과목은 수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기호 논리학, 고등 미적분, 이론 통계학이 내 선택 과목이었다. 이러니 내게 일어났던 일은 더욱더 놀라울 뿐이다. 가끔씩 로니가 집에 놀러 오면 나는 할 일 없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바로 그날 1970년에 있었던 그 운명의 날에도 로니와 나는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평소처럼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던 중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였다. 침묵이 불편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음에 할 말을 찾고 있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처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왠지 상당히 달랐다. 예전처럼 어색해하면서 할 말을 찾는 대신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성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이다. 이 상황을 말로 잘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가능한 대화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나의 불안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그저 지켜보고 있던 나 사이에는 완벽한 분리감이 존재했다. 돌연 마음 위에 떠서 머물면서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믿거나 말거나 미묘하게 달라진 그 의식의 자리는 회오리 바람처럼 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 몇 분간 나는 그 어색한 침묵을 메꿔보려고 애쓰는 나를 지켜보며 그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 나는 침묵을 메꾸려고 애쓰는 마음의 활동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자였다. 나와 내가 지켜보는 것 사이의 틈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신경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느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어남의 과정이 실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숨어있던 그림이 호련히 나타나는 그런 보이는 책을 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특정한 이미지도 없는 어지러운 패턴으로만 보이지만 그것을 응시하다 보면 카오스처럼 보이기만 했던 배경 속에서 선명한 3D 이미지가 호련히 떠오른 그림책 말이다. 일단 그 이미지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못 봤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말이다. 바로 그런 전환이 내 내면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나는 줄곧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다. 언제나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자각 능력이 떨어져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다. 생각과 감정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것이 그저 생각과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불편한 침묵을 깨워줄 좋은 방법처럼 보였던 그것이 머릿속에서 제잘되는 신경증적인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날씨 참 좋지 않아요? 닉슨이 요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어요? 뭐 좀 드실래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내가 내뱉은 말은 이랬다.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혹시 있나요? 로니는 약간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아, 자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내 것도 당최 입을 다물질 않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뭐라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운운하며 로니에게 농담을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우리는 웃었고 그 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전과 같아지지 않았다. 이 자각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그것이 나였다. 나는 끊임없이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을 지켜보는 존재였다. 동일한 자각의 자리에서 나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물살이 가슴을 지나가는 것도 지켜보았다. 샤워를 할 때면 몸을 씻고 있을 때 그 목소리가 기어코 무슨 말을 뱉고야 마는지를 지켜보았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상대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내 차례에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지켜보았다. 수업에 가면 이번 강의의 결론이 무엇인지 맞춰보려는 식으로 교수님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는 마음의 게임을 지켜보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새롭게 발견한 머릿속의 목소리에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건 영어관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자리 사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는 것과도 같았다. 그 목소리를 관찰하고 있다 보니 내 존재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 했다. 이 목소리가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면의 침묵을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 저 첫 번째 경험이 있은 지 며칠 만에 내 삶의 패턴은 변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더 이상 즐기지 못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마음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집 근처 숲속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에 공터에 앉아 그 목소리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당연히 먹히지 않았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말하는 주제는 바꿀 수 있어도 말 자체를 일정 시간 멈추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었다. 내면의 침묵을 원하는 내 마음은 갈망을 넘어 불같은 열정이 되었다. 나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완전히 멈춘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곧 떠나게 될 대변혁의 여정이었다. 두려움의 스위치를 내리다. 멕시코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나는 북쪽으로 종일 차를 몰아가다가 흙길 가에 보이는 작은 호숫가에서 밤을 보냈다.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반한 나는 오전 명상이 끝난 뒤에도 물놀이를 하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다. 곧 오후 명상이 시간이 되었고 나는 언덕 위로 올라가 한적한 장소에서 요가를 시작했다. 요가 동작을 반 정도 끝냈을 때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내면의 이 겁 많은 인간에게는 굴복하지 않을 참이었다. 요가 동작 속으로 더욱 깊이 이완에 들어가자 불안도 같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들의 거친 콧바람 소리가 훨씬 더 가깝게 들려서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드디어 노상 강도가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곧 코앞에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와 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편안하다는 말은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칠 지경으로 나 자신의 의식이 되면서 대책 없이 무서웠다는 것이 오히려 당시의 내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이 요가를 당장 끝내고 눈을 떠서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사실은 단 한 가지, 내 안에 두려워하는 자를 제거하고자 지금까지 일념으로 길러온 자기 단련의 힘만이 예외였다. 강철 같은 명령이 내 두려움의 뒤편에서 올라왔다. 내면의 이 모든 소란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나는 저항의 의미로 두 눈을 더욱 질끈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는 그 모든 드라마의 한가운데서 스스로에게 이완 상태를 주문했다. 요가 동작이 모두 끝나면 보통은 30분간 명상하는 것이 원래 내 일과의 순서였다. 나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 순서는 제발 건너뛰면 안 되겠냐고 간청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실제로 말들은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말의 숨소리며 간간히 사람들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로 내 앞에서 분명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사실 결정이라는 것은 할 것도 없었다. 나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내면의 이 겁에 질린 자임을 아주 분명하게 목격했다. 나는 그에게서 자유로워져야 했다.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결과부자 자세를 틀었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말 2마리였다. 아마 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말에는 노상강도라기보다는 카우보이에 훨씬 가까운 분위기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둘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옆 사람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안장에 걸터 앉아 있었다. 내가 자기네들 세상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하자 이들은 스페인어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다소 놀라움을 느꼈다. 게다가 이들이 하는 말은 분명 좋은 내용이었다. 나는 차츰 안도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내 안에 겁먹은 자가 더 이상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다. 대화 중에 카우보이들은 호수 옆에 주차해둔 벤이 내 것이냐고 물었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즉시 이들이 강도로 돌변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이 막간의 촌극을 무시해버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일행 중 한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 자기 말에 태운 뒤 벤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도시 사람이었다. 낯선 멕시코 사람이 모는 말 뒤에 그것도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 달리는 것은 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어떤 평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가득 채웠다. 너무도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만일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이 일을 놓쳤으리라. 벤에 도착하자 나를 태워준 카우보이가 자신과 마을 사람들은 부자 지주 아래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들은 아주 가난한데 지주라는 사람은 호수에 있는 물고기도 낚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자기 동네를 가리키며 다음날 떠나기 전에 한번 들르라고 나를 초대했다. 우리는 수년간 친구로 지낸 사람처럼 작별 인사를 했고 그들은 말을 타고 돌아갔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에 마음이 활짝 열리며 큰 고마움을 느꼈다. 내게는 이미 아주 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특별한 날을 주시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삶에 감사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내 안의 고통과 혼란은 점차 잦아들고 있었지만 절대적 평화와 고요를 향한 갈망은 계속 내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명상이 끝난 후 나는 다시 짐을 쌌다. 떠나기 전에 나는 흙길을 따라 더 들어가서 그 카우보이들이 사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초가 지붕을 한 토담집이 15에서 20채 정도 모여있는 동네에 들어섰다. 책에서 읽어보기는 했어도 초가 지붕을 얹은 진흙 오두막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더 내려가 볼까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전날 새로 사귄 친구 중 한 명이 달려와서 나를 반겼다. 나는 밴을 주차한 다음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 사귄 미국인 친구를 소개하느라 신이 난 카우보이 친구를 따라갔다. 모든 것이 어찌나 원시적인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흙바닥이 깔린 오두방 내부에는 창문 삼아 뚫어놓은 직사각형 구멍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구멍에 문이 없었고 창문 구멍에도 창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인은 처음 본다는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곧 실제로 이들이 미국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가시게 떠들던 내 머릿속 목소리가 그곳에 있던 몇 시간 동안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것 같다.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새로웠다.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도 소박했다. 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여성과 함께 오두막에 앉아 있었다. 이 역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나는 자연스러운 것을 더 이상 자연스럽지 못하게 왜곡한 내 문화에 실제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와 작은 마을을 계속 둘러보기 시작했다. 친구의 오두막을 도착했을 때 그가 내게 말을 탈 줄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몇 년 전 일이지만 그래도 타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12살 때쯤 여름 캠프에서 영국식 안장을 올리고 탔던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얘기는 비밀로 했다. 그러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자기 말의 고삐를 내게 건네주더니 너른 벌판을 가리킨 것이다. 소심하게 굴 타이밍도 상황도 아니었다. 나는 말의 발걸이에 샌들을 올리고 몸을 날려 안장에 올라탔다. 이런 일쯤은 맨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태도로. 나는 탁 트인 들판에서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 아주 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생각으로만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멕시코의 한가운데서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참이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틈을 타 말에 조금 익숙해진 뒤 마치 바람처럼 그 너른 벌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엄격히 붙들고 있던 선 수행의 틀로부터 잠시 벗어난 나는 아주 들뜬 마음으로 높이 날았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호기심 충만한 마을 사람들과 미국의 삶은 어떤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눈 뒤 나는 작별 인사를 시작했다. 저녁 초대를 받았으나 저녁 명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데 땅 주인이 물고기도 못 잡게 한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밴 뒷좌석 아래에 넣어둔 현미와 말린 콩 보따리를 꺼내어 음식을 준비하던 여자들에게 모두 건네주었다. 어찌나 고마워들 하는지 오히려 내가 울 뻔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그들은 큰 선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사람을 돕는 기쁨이라는 결코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삶의 교훈이었다.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내 밴을 둘러싸고 작별 인사를 했다. 거의 한 달 동안 인간을 만난 적이 없이 침묵과 고독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그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니 아주 특별한 일이 따라온 것이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맞이했고 그것을 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엄청난 실험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삶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생의 실험. 그때까지 내면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은 모두 명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에너지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뚫지 못한 벽이 있었다.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 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든 배후의 원인이 무엇일까?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다.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수행은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이 호오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어쩌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도 있을지 몰랐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는가 보다 하는 것이,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왜 오늘 하필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가 내리지 말아야 했으면 할 때 내리더군. 다른 날은 다 놔두고 왜 하필 이날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삶의 규칙은, 이 실험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상태였다. 나를 내려놓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의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사람들과 그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막판까지 시험해 볼 참이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 저자 마이클 싱어는 1970년대 초부터 요가와 명상에 몰두하기 시작해서 평생 그 영적인 추구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건축업체 Built with Love, 또 소프트웨어 업체인 Personalized Programming 같은 것을 설립해서 엄청 성장을 시키고 성공하셨죠. 또 마이클 싱어가 직접 개발한 메디컬 매니저는 미국의 병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무 처리 시스템이에요. 이분이 말씀하는 인생의 선곡과 행복과 축복의 모든 원천은 본인의 호불호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신을 온전히 삶에 내어 맡겼을 때 그 삶이 가져다 준 축복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 이후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분의 엄청난 그런 여정들, 받은 축복들은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이 책을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